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주차 2교시 금융상품 1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융상품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학습하실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2주차와 2교시와 3교시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1교시의 금융시장을 이해했듯이 2, 3교시에서는 우리가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상품들 또한 금융투자상품과 우리가 비금융투자상품 또 파생상품과 일반 금융상품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증권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증권은 크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전통적 증권,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 증권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채무증권에는 우리가 이제 국채, 지방채, 사채 이런 것들 말하죠.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같은 출자 지분을 나타내는 거 말하고, 수익증권은 신탁수익증권 같은 거, 수익권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증권예탁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KDR, ADR 이런 게 이제 해외에 이제 발행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집합투자증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익을 기대해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받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영화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DLS 이런 것들, ELS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기초자산의 어떤 가격 변동과 연계돼서 이익과 손실을 얻는 건데, 우리가 이제 DLS가 문제됐던 것들이 바로, 독일의 국채금리가 우리가 최소한 마이너스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레인지를 설정했는데, 갑자기 저금리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 손실을 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결합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증권의 종류에 해당.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선물이나 선도. 선물과 선도의 차이점은, 선물은 이제 거래소에서 표준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거고, 선도는 상대방을 우리가 1대1로 해서 이제 매칭해서는 이제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어떤 특정 시점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이나 금전을 인도할 것을 거래하는 것을 선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권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콜, 그 다음에 팔 권리를 하는 것은 풋으로 해서 어떤 권리만 주고받는 게 옵션이 될 것이고, 수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자나 통화 같은 것을 우리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금리 수합이 있을 수가 있고, 달러하고 엔화를 교환하는 어떤 통화 수합,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생상품 중에서 우리가 주가연계상품,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가장 지금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판매하시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ELD라는 것은 에쿼티 링크드 디파짓 해가지고 이제 주가지수 연계 예금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은 한 99만 원은 정기예금에 들어오고, 나머지 한 10,000원 정도를 가지고 옵션을 사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정기예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99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해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만기에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주는 정금 형태의 어떤 최근에 저금리가 되면서 은행의 저금리 예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어떤 추가 수익을 요구하는 어떤 상품이 EL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LD는 그래도 중도 해지도 가능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더라도, 지금의 정기예금이 워낙 저금리니까 한번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을 해도 무리가 없는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ELS, DLS, ELF, DLF. 자, ELS나 DLS 같은 경우는, ELS는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라고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이죠. 그 다음에 DLS는 이제 앞에가 이제 에쿼티가 아니고 이제 파생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ELS보다는 DLS가 훨씬 더 위험한 상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LS는 주가 지수와 연계된 거고, ELS나 ELF는 주가 지수에 연계됐지만 DLS나 DLF는 파생 상품에 연계됐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수익 구조가 복잡하고 또 리스크가 큰 대신에 반대로 또 우리가 이제 수익도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ELS나 DLS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중도 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일정 수익을 올리지도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만약에 내가
만개 때 가서 일정 수익을 못 올리게 되면은 내가 어떤 수익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어떤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DLS 사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최근에 어떤 DLS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ELS, DLS는 증권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주로 이제 채권에다가 일정 금액은 채권을 투자해서 안전성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 워런트 증권이나 주가지수 옵션이나 선물을 투자해서 어떤 약간의 어떤 파생 상품의 기능을 해서 원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레인지가 깨지게 되면은 급격히 어떤 손실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ELF나 DLF는, ELS와 DLS와 차이점은, ELS와 DLS는 어떤 증권의 형태로 발행된 거고, ELF나 DLF는 펀드 형태로 가입이 돼서 별로 차이가 없다. 운용사만, 판매 기간만 다르다는 거고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ELS와 DLS에 비해서 ELF와 DLF는 펀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도 환매 기능이 있다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금리 시대에 어떤 이런 투자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투자자의 어떤 권리이고 어떤 선택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상품을 자신의 어떤 투자 목적이나 어떤 기대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투자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이 높다고 해서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로성 게임입니다. 내가 이익을 보면은 상대방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죠. 뭐 밭대기로 농부들이 뭐 배추를 뭐 얼마에 작년에 넘겼다. 그런데 배추값이 폭등해서 농부가 뭐 배추밭을 갈아엎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은 내가 미리 매입을 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면 매도하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가 손해를 보는 어떤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어떤 어떤 이익의 진폭이 크다고 볼 수 있구나. 선물 한 계약에 우리가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한 포인트에 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지수 포인트가 200포인트라고 가정하면은 한 계약을 사는데 거의 1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거래 규모도 굉장히 크고, 우리가 주식시장 어떤 현물 거래보다는 훨씬 더 어떤 손익구조가 큰 어떤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또 채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채도 있고 지방채도 있고 뭐 회사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은 등급이 좋으면 당연히 금리가 낮고, 등급이 높으면 금리가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에서 A3A 등급까지를 최고의 신용 등급으로 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BBB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채권의 신용 등급에서 좋은 등급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보험회사들이 지금 교보생명이나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이나 삼성이 아마 제가 아마 최소 아마 AA 정도는 되는 등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많은 그 해외 투자자들이 보험주를 사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 채권이나 이런 것들 사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보험사의 어떤 등급은 현재는 당장 높지만 미래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의 어떤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을 투자할 때는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리도 중요하지만 채권 등급이 낮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채권에서는 그런 거 유의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제 뭐 B등급 이하 같은 경우, C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 불이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정크본드라고 해서 약간 어떤 투기성 채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채권은 등급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너무나 기초적인 거지만은 채권과 금리는 우리가 상관관계, 부여관계가 있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금리는 어떤 부의 관계 있고, 반대로
기업 신용도 등급이 좋으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등급이 좋은 가격은 우량 채권으로서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기업 신용도가 낮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 신용과는 정해 관계 있고 금리와는 부의 상관관계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수익의 어떤 그 최근에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다양성에 비추어서 아무래도 어떤 그 부채 증가가 많기 때문에 지금 IMF 이후에 많은 그 어떤 기업 금융권에서는 그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유동화 회사라든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많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의 기본적인 컨셉은 각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이게 현금화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신용보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에 넘겨서 거기에서 우리가 채권으로 발행할 때는 우리가 AB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업보험으로 형태로 발행할 때는 ABC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자증권으로 발행할 때는 ABS 출자증권이라고 하고, 수익증권으로 형태로 발행할 때는 우리가 ABS 수익증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택저당채권으로 발행할 때는 MBS 주택모기지저당채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걸 부채 형태로 발행할 때는 CD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자산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게 회사채이면은 회사채, 기업보험이면 기업보험, 그다음 출자증권이면 출자증권, 수익증권이면 수익증권,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붙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우리가 ABS 구조를 보면 Asset-Backed Security죠. 그래서 ABS의 기본 구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제가 뭐 KB은행이라고 했습니다. KB은행에서 지금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저당 채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매출 채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증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당장 지금 KB은행에서 당장 지금 돈이 한 9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90억이 필요한데 이제 가지고 있는 100억은 지금 당장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채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하면은 이 자산 보유자가 특수목적 기구라는 스페셜 SPV에 우리가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특수목적 기구 한 90억 정도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100억짜리 어떤 물건을 90억이 넘기면 은행은 당장 90억이라는 현금을 확보하게 되고, 특수목적 기구는 90억짜리를 100억짜리 90억에 가져와서 이걸 특수목적 기구가 당장의 어떤 그 투자자들에게 매출을 하려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신용평가기관이나 신용비용기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로 따지면 약간 옛날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도색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걸 한 100억짜리를 우리가 이제 90억에 산 것을 이제 한 95억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한 9,500만 원짜리 100개로 쪼개는 거죠. 100개로 쪼개서 이걸 주관회사에 넘겨서 투자자 100명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9,500만 원에 한 개를 사서 만기가 되면은 1억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면, 투자자는 이제 한 본인이 9,500 투자해서 5% 수익률이 되니까 요즘 저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용이 보강되면 투자할 것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특수목적 당장 현금이 90억이 필요한데 100억을 가지고 넘겨서 현금을 유동하니까 또 은행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고, 특수목적 기구는 이거 100억짜리를 90억에 사서 95억이 넘기니까 5억을 남기니까 여기도 좋은 거고, 그래서 서로 어떤 윈윈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ABS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S 구조가 뭐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미국 같은 데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ABS가 활성화된 것은 바로 우리가 IMF가 되면서 한보나 뭐 기아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
강남에는 뉴코아백화점 이런 데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자산은 많이 갖고 있는데 현금화가 안 되면서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나라도 이제 특수목적 기구에 관련된 어떤 자산유동화법을 만들면서 이런 이제 자산유동화증권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런 투자형 상품들이 지금은 많은 금융권에서 지금 이제 유동화증권으로 해서 많이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예금이나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자산 유동화증권도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고 신용평가나 이런 보관기관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상품이라 생각해서 추천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알고 계시는 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는 우리가 자본시장법상 분류를 보면 크게 5개로 분류를 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우리가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재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고,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과 증권을 제외한 예술이나 이런 뭡니까 골동품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하는데, 이것도 펀드 재산의 50%를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혼합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의 제한이 없이 아무데나 투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MMF라는 것은 전부 단기금융상품만 투자하는 이런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분석드리면은 증권펀드나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나 혼합자산펀드는 전부 다 투자할 수가 있다. 단지 증권펀드는 증권의 50%,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의 50%, 특별자산은 특별자산의 50%, 그 다음에 혼합자산은 아무데나 비중이 없고, MMF는 증권에만 투자하는 이런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펀드의 전통적 형태를 구분해 보면, 펀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주식형 펀드와 우리가 혼합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로 구분되는데, 주식형 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증권형 펀드에서 주식 비중이 60% 이상 넘어가는 걸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100에서 60이 넘어가는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는 채권 비중이 60% 넘어가는 걸 말하고, 혼합형 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혼합형 같은 경우는 주식이 50% 넘어가는 거, 채권 혼합형이라는 건 채권 비중이 50% 넘어가는 걸 혼합형 펀드라고 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률로 보면은 당연히 주식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혼합형이 높고, 그 다음에 채권형이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식형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그래서 수익도 높으면 위험도 높고, 그러니까 채권형은 수익도 낮은 대신에 위험도 낮고, 혼합형은 반반이고, 주식형은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다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펀드를 우리가 약간 어떤 성향으로 볼 때 액티브형 펀드와 패시브형 펀드로 구분합니다. 액티브형이라는 건 우리가 벤치마크, 우리가 코스피 지수보다 초과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것을 액티브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액티브형 펀드는 주로 이제 비용도 약간 비싸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이제 종목도 발굴하고, 예를 들어서 마켓 타이밍도 자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펀드의 어떤 수수료도 비싸고 비용도 비쌉니다. 그리고 매매 존율도 높죠. 대신에 이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반대로 패시브형은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을 한번 사면은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도 낮고, 그다음 매매 존율 낮고, 그 대신에 내가 고수익은 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나 어떤 펀드의 구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펀드를 구분할 때 우리가 가치주하고 우리가 이제 성장주,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가치주 투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6년간 이제 코스피 지수는 5년 동안에 2,000선을 맴돌았지만 가치주 투자 같은 경우는 약 5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치주 투자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채원 씨라고 해서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라든지 강방천이라고 해서 S플러스 자산운용, 이런 분들이 이제 가치주의 대가였는데, 요즘은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치주는 아무래도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한 기준은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측해서 이제 주가가 낮게 평가되었을 때 있는 주식을 사서 나중에 올랐을 때 파는 것이 주식의 정석인데, 저평가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치주고, 고평가될 주식에 투자하는 게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동학개미 운동도 있고 이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가치주 상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산업들이 급변하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급변하면서 과거처럼 어떤 굴뚝산업,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생활 밀착형 어떤 그런 라면이라든지 식품 산업, 이런 산업들의 어떤 가치주의 어떤 투자의 어떤 메리트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도 지금 가치주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가 그동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도 게임을 했는데, 최근에 약간 202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성장주 투자로 약간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 바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맞다고 어떤 정답은 드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TF라고 해서 이제 상장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펀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주가 지수만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혼합된 어떤 수익을 하다 보면은 코스피 지수보다는 약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도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는 기본적으로 약 3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개인 성향도 봐야 되고, 시장 요인도 봐야 되고, 상품 요인도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 성향 요인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인의 위험 수용 성향도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투자 기간입니다. 내가 오래 투자할 수 있으면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지만, 짧은 기간 투자할 때는 굉장히 본인 위험 수용 성향이 높더라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텍스 플래닝 같은 것도 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 요인에서는 어떤 경기 동향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본인만의 어떤 업계 동향이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탑다운 방식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품은 각각의 어떤 상품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서 이것을 3가지를 적절히 매칭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품의 어떤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1년짜리부터 1년에서 3년짜리, 3년에서 5년짜리, 7년에서 10년짜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 상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한테 맞는 상품 이렇게 선택하면서 점점점 줄여나가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혼자 해도 되겠지만, 금융권의 자산관리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성향에 맞고 투자 기간, 투자 성향,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들을 고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렇게 각 여러분들 위험 성향을 분석해서 우리가 위험 성향 크게 5가지가 있죠. 안정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추구형, 그 다음에 중립형, 그 다음에 적극 투자형, 그 다음에 공격 투자형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으로서 매우 낮은 위험이기 때문에 펀드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위험의 상품을 가고, 금융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채나 지방채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추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으로서 비교적 낮은 위험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으로는 이제 특수채나 회사채 A등급 같은 경우 파생결합 채권 같은 경우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은 3등급으로서 펀드는 보통 위험의 펀드,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으로서는 우리가 회사채 B등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DLS 원금 불륜보장 상품 같은 경우를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적극 투자형은 2등급, 이런 경우는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다소 높은 위험을 하고, 금융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고위험 2등급, 또는 회사채는 이제 BB 이하인 정크본드까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DLS는 원금 비보장형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격 투자형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을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어떤 투자 성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투자 성향이 높더라도 내가 투자 기간이 얼마나 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얼마나 내가 여유가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른 펀드 종류를 고르는 것은 여기 금융투자협회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투자협회 이게 제가 지금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투자 성향에 따른 투자 자산 위험도 분류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드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펀드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다
채권형에 다 몰빵하지 않고, 채권형에 다 올인하지 않고, 뭐 성장주 올인하지 않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품의 예상 수익률이 있을 것이고, 투자 기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전체 종합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 3년 동안에 7% 정도를 예상한다면은 각각의 어떤 상품들의 예상 수익률이 각각의 어떤 펀드나 이런 것들 상품을 보면은 예상치, 물론 그대로 맞지는 않지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비중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합계 수익률을 정하면 이걸 엑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상품을 저기 배분해서 한번 설계를 하는 것도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펀드에서 또 중요한 것은 리밸런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펀드를 내가 처음에 세팅했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리밸런싱이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을 내가 5대5로 투자했는데 주가가 올라오고 채권이 내려가게 되면은 주식을 팔아서 채권의 비중을 그만큼 올리는 이런 것들이 리밸런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이렇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해서 리밸런싱을 해서 각각의 비중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산을 4개 그룹으로 나눠서 25%를 나눈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1년 후에 비중을 해서 다시 리밸런싱해서 맞추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시면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식과 채권 50대 50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지나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주식은 25로 떨어졌고 채권은 51로 약간 올라서 합계가 76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리밸런싱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면은 주식은 2배가 뛰고 채권은 1이 오르면 결국 이 사람은 합쳐서 102를 버는 거죠. 102를. 자, 그런데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처음에 100에서 주식 채권에서 합계 100으로 했다가 이 사람이 주식이 25로 떨어지고 채권이 51로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합계가 76이 되니까 이 76을 가지고 똑같이 38 맞추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서 주식이 38, 채권이 38에서 76을 맞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주식이 2배가 됐으니까 주식은 76으로 올라가고 채권은 39가 되니까 결국은 리밸런싱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또 수익률이 올라가는, 물론 꼭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자동적인 리밸런싱 하는 것이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상품 중에서 금융투자상품, 또 그 다음에 또 자본시장의 상품인 채권, 이런 펀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너무 뻔한 이야기라 아마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금융권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금융상품을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부족한 것은 저한테 질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통해서 또 아니면 금융권에 직접 방문해서 한번 상품을 직접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